이제 대종경 수행품 공부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이제 서품, 교의품, 그 다음에 이제 15품 중에 세 번째 품이 이제 수행품이거든요. 원불교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법문들이 모여 있는 그 품이고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교적 전통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잠을 줄여서라도 좌선을 열심히 독공을 하는, 그래야 도를 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막 절도 그냥 한 3,000배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잘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서양 같은 경우에 그 수도원 같은 데 보면 그냥 수도원이 아니라 바위 꼭대기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든 곳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그냥 평생 무건수행 하는 수도원도, 그 종신 폐쇄된 수도원 들어보셨죠? 옛날에 영화 수도원을 다룬 그 영화를 보니까 정말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성질 급한 사람 못 보겠더라고요. 대사가 없어요. 그 수도사들이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냥 침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저 인도에서 고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해도 너무한다 하더라고요. 그 팔을 이렇게 들고 내리지 않는 고행을 한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팔이 어떻게 됐냐면 말라붙었어요.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내릴 수도 없는,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김새도 완전히 변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뭐 티벳 같은 데서도 보면 성지순례 같은 거 할 때 오체 투지 같은 걸 하면서 막 몇십 킬로씩, 막 100킬로씩 이렇게 가잖아요. 몇 달 동안. 근데 보면 정말 마음이 뭔가 정말 수행하는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좀 경건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리고 또 어떤 성스러운 뭐 강물 같은데 들어가야 이제 죄가 씻긴다, 이제 이런 의식을 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앙을 포함해서 수행 행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큰 회사에서 IT 기업 같은 데서 무슨 명상 같은 거 하고, 요새는 뭐 마인드풀리스 뭐 이런 것들이 또 풍미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소태산 대종사님의 수행법은 어떤가, 이런 것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수행법, 불교의 수행법하고 맥을 대긴 했지만 사뭇 다르다, 대종사님 수행은. 그리고 이제 정정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대종경으로 보면 이 수행품에서 대종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수행법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품이 다 그렇지만 일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주제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다루는 장이 1장이잖아요. 이 수행품 1장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원불교 수행의 그 특장점, 특징,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이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이 언뜻 읽으면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자세히 풀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이 되고 이 안에 원불교 수행법이 다 들어있다. 이제 정전 공부를 또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 품만 가지고 이 장만 1장만 가지고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일상수행의 요법이에요.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날일자에 항상상자, 우리가 늘 쓰는 일상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일상 이러지 않습니까? 이 수행은 뭐 수행입니다. 이 특별한 거는 수행자 앞에 일상이 붙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불교는 이 상시만 아니라 정기훈련도 있는데 수행품 1장에 말씀하실 때 일상수행부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여기서 대종사님 수행법의 그 어떤 그 특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의 교법 중에 아주 제일 큰 특징이 하나는 수행을 생활화하신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일장을 하기 전에 어디 봉쇄수도원을 들어간다든지 또는 무문관 좌선을 하러 아주 들어간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드렸는데 대종사님께서 권장하시는 수행법은 그런 게 없어요. 설사 정기훈련을 한다고 해도 그런 스타일로는 하지 않고 더구나 이제 평생을 이렇게 어떤 수행처에 이렇게 폐쇄적으로 평생을 산다 이런 것들은 권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은 언제 하는 거냐? 주로 일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실감 있게 표현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교무의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저도 그냥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불교 수행은 언제 해야 되냐?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금 더 좁히면 뭐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성스럽게 강의할 수는 없죠. 준비를 잘하고 지금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그 연구한 대로 말씀을 잘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장독대 뚜껑을 덮었냐 안 덮었냐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을 잘 챙겨서 하는 것이 그 대종사님 스타일의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어디 특별한 장소를 가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훈련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늘 살아가면서 하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마음 공부니까. 마음은 늘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시대인 거예요. 앞으로 미래 세상은 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마음 공부라는 그 불교가 대중화될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서품에서 다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얘기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행주 좌와 어묵 동정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를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동하고 정하고 그냥 한자말로 굉장히 어렵게 썼지만 그냥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생활이에요. 그 생활 종교라고 하고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수행도 생활 속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일상적으로.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더 쉬운 말로? 일상적이란 말을 더 쉬운 말로 하면 제가 무슨 말로 바꿔볼까 그랬더니 밥 먹듯이 이런 말이죠. 그 좀 나쁜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건 뭐예요?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얘기고 아주 생활이 됐다는 얘기고 일상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다른 말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숨 쉬듯이 한다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꿈꾼 수행은 이런 수행입니다. 그냥 생활화된.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냥 수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 세상이 살아있는 경전이고 큰 경전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세상이 큰 도량이다. 원불교 교당만이 도량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도량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시선 뭐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종사님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무처선 그냥 anytime, everywhere 언제나 마음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을 제가 배웠어요. 3년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제일 잘하는 수영을 잘하는 축에 속해요. 근데 이 사람을 최정품 교무를 저 파도가 심한 바다에다 던져놨어.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정해진 곳에서 같은 상황에서 수련한 거잖아요. 거기서 배운 수영, 거기서 배운 무술이잖아요. 실전은 어때요? 이거 약속 대련이 아니죠. 파도의 높이도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잘하는 사람이죠. 정말로 수영을 배우려면 그 풀 실내 수영장을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그 산속에서 공부 잘하다가 하산을 하면
수행한 게 어디로 갔지? 왜? 산속에는 경계가 없잖아요. 이게 산에서 하산을 하면 뭐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 막 1등병 이럴 때 그 휴가를 나왔거든요. 오래간만에. 그랬더니 지나가는 아가씨들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아가씨인가 보다 그랬는데 맨날 국방색 옷만 보다가 그 알록달록한 옷을 보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으라고 이런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행하고 아주 밀접한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언제 수행을 하는 거냐. 대종사님이 이 일상수행요법은 그 정전에 있는데 아까 본문에 읽은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원불교 넓은 의미의 뭐 신앙수행이 합쳐진 건데 교리 전체가 그 9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것들을 마음속에 지녔다가 어때요?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수행을 하면 언제 일상수행의 요법을 대조하죠? 보통은 아침에 해요. 심고를 올리고 조속심고, 아침 심고를 올리고 저희 기숙사 때부터 어떻게 생활화됐냐면 좌선하기 직전에 목탁을 치면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고 좌선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좌선보다 더 앞선 거예요. 일상수행의 요법이. 왜 그래요? 좌선은 정신수양 과목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일상수행의 요법은 뭐예요? 24시간 일상수행의 요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대조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교무들은 새벽에 하지만 이제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못 하시면 저녁에 한 번씩이라도 대조를 하는 거죠. 대조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대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게 비교 평가한다는 얘기죠. 대조한다는 얘기.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셔야 돼요. 세밀이는 언제 하라고 그랬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거는 이제 불교의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육근이 육경 바깥에 있는 경계를 응하면 거기서 육식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이 마른데 여기 지금 물이 있으면 물을 보니까 먹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요게 지금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계를 대해서 내 마음이 요란해졌는지 어리석어졌는지 이제 그러게 됐는지를 대조하자고 지금 아까 얘기했거든요. 일상수행요법 1, 2, 3조의 말씀인데 그때에 이 대조를 언제 하냐면 하루에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일상수행요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계를 따라서 요란함도 생기고 어리석음도 생기고 그름도 생긴다고 한 거예요. 이게 자성의 정, 해, 계 이게 사막이죠. 요거를 쉬운 말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마음이 요란하세요? 예, 요란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이 어리석은가? 어리석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언제 하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경계를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광이 넓은 의미로 경계를 한다고 하면 이 세상 모두가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물만 경계가 아니라 여기 보이는 모두가 다 경계인 거예요.
넓게 보면. 이제 좁게 보면 아이고 오늘 큰 경계를 당했었어. 어떤 사람하고 내가 시비가 붙었어.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이 막 나한테 욕을 해대고 난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싸울까 말까 그러다가 억울하긴 하지만 싸워봤자 서로 손해고 내가 그래도 마음 공부한 사람인데 마음을 돌려가지고 내가 그냥 자리를 피해서 그냥 잘 왔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주 특별하게 내 마음을 요란하게 만들거나 그 어떤 그 나를 문제 상황에 처하게 만든 문제에 처하게 만든 그런 어떤 역경 또는 난경, 어려운 경계 요런 거는 이제 좁은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요즘 별 경계 없었어. 이렇게 안부 인사처럼 물면 예, 요즘 뭐 별 경계 없었어요. 그때 대답한 건 뭐예요? 좁은 의미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뭐예요? 경계도 더 많이 발견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를 좀 못하는 우리 그 자녀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 보면 야, 그 방 청소 좀 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깨끗한데요. 엄마가 보기에는 아, 정돈할 것도 많고 때도 많고 먼지도 많은데 애들이 보기엔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더럽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한테는 그게 뭐예요? 그 방이 뭐예요? 경계예요. 경계가 많아. 저 옷도 좀 잘 개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좀 걸레질도 좀 하고 이게 다 경계예요. 방 하나가 경계가 아니라 그냥 그 방 하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온갖 경계가 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보면 그 어린 사람들 눈에는 괜찮은데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도 뭐예요? 처음에는 큰 것대로 이렇게 대줘야 되겠지만 정말로 면밀히 보면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걸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공부하는 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 2, 3조 이제 정전의 원문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정전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정전을 더 쉽게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은 완전히 일상수행의 요법 원문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말씀드리자면 일상수행의 요법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게 1조예요. 근데 여기서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것만 바꾸면 2조, 3조는 같아요. 원리가 같아요. 왜 3개로 했냐면 계정의 사막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이 심지는 이제 이거는 뿌리를 따지면 그 육조 스님이 심지무란 자성정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거를 쉽게 계승하신 거예요. 한글로. 심지라는 것은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이 마르고 있는데 시원한 콜라가 한 잔 있으면 뭐예요? 갑자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술이 한 잔 있는데 먹고 싶은 거야.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뭐예요? 나중에는 이게 정말 마음이 동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예요?
아, 내가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경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는 건 뭐예요? 행동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심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성품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의 그 마음에 아무 땅이죠, 땅. 땅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여기서 뭐 콩도 나고 팥도 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어딨냐 그러면은 좀 대답하기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말로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자리가 있고 또 한 마음이 나기 전에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안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공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거가 이제 성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자리이기 때문에 심지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까지를 잘 깨달으면 뭐예요? 이건 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뒤에는 뭐예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랬는데 이 경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하나만 있어요? 아까 세밀히 보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그랬죠. 이거를 실감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 마음 공부하니까 좀 되는 것 같네 이제 그래요. 근데 조금 하다가 마음을 자세히 보면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좀 근시잖아요. 안경을 벗고 보면요 더 깨끗해 보여요. 먼지는 그대로예요. 근데 안경 쓰고 보니 아이고 이거 닦았는데 금방 더러워졌네. 먼지가 많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현미경을 쓰고 봤어요. 안 보는 게 낫죠. 이걸 아무리 청소해봤자 이 경계라고 하는 거를 세밀히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과 같은 그 단계를 이제 거쳐야 아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경계를 만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쉽게 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이 세 가지로 그냥 딱 요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다음 기회에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요즘 뭐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 요즘 스트레스가 없어 그 말 믿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법문 중에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받고 산다. 그런데 동물들은 뿌리를 하늘에 두고 산다. 하늘에 받고 산다. 이런 법문도 있어요. 지금 말하는 이 심지는 그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무게를 잴 수도 없고 온도를 잴 수도 없고 그렇지만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건 마음인 거고 그러니까 마음을 근본적으로 깨닫고 마음 나오는 거를 잘 보지 않으면 뭐 마음 공부는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계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물 또 여름에 에어컨을 트는데 에어컨 틀면 또 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은 아 추워 에어컨 꺼. 그 시원한 사람은 뭐예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몸이 냉한 사람은 에어컨 바람이 싫어요. 그 사람한테는 큰 경계예요. 이건 물리적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요 아침에 어떤 상점에 들어가거나 제가 안경 썼잖아요. 택시 타거나 그러면 그 묘한 미신이 있었어요.
첫 손님이 안경 쓴 손님이 들어왔다. 그 재수 없는 나이라고. 그 제가 모르고 들어갔다 나오면 그 가게 주인이 뭐 해요? 소금 뿌려요. 그 아시네. 나 저만큼 가면 소금 뿌려요. 그거 행막이 한다고. 요즘 그럴까요? 요즘은 안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옛날 그 사장님은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부터 보이겠어요? 아, 첫 손님인데 저 인간이 안경 쓴 사람이네. 재수 없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계 아니에요. 엄청 큰 경계죠. 사소하지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마음에 그냥 느끼는 경계예요. 예.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뭐 상을 없애라 하는 게 뭐예요? 그 상이 있으면 뭐예요?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심리적 경계라고 하는 게.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뭔가 주착심이나 고정관념, 분별심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경계하고 다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리적거리는 생각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세상 살기가 어렵죠. 가는 데마다 안 겪어도 될, 부딪히도 않아도 될 경계를 자기가 마련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 경계예요. 마음 공부할 때 주로 다루는 게 이런 경계예요. 에어컨 경계 이런 것들도 경계지만 그게 아니라 주로 이 경계를 다루려고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란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란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넘어가면 이제 그 사막팔조의 8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고 하는 거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 사은을 그냥 하나로 줄여 놓으신 거예요. 일상생활 요법에서.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그냥 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생활을 하라는 거구나 하지만 이거를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은혜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까지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당한 교리가 지금 이 일상수행요법의 한 조문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 7, 8로 쭉 넘어가면 뭐예요? 자령양성, 지자본의, 타자능의, 공도자 숭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압축되어 있고 사은사요 할 때 맨 끝에 보면 이제 무하봉공이라고 하는 공익심이 없는 사람을 공익심이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원불교에서 이 수행을 잘 해서 어떤 사람이 되자는 거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쉽게 표현하신 것이 뭐예요? 공익심이 있느냐 없느냐. 공 이익할 때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예, 요거 빼면 돼요. 공심.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대공심, 마음을 크게 비우면 대공심이 된다. 공변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 내가 사사가 떨어지는 거죠. 이론상 서원문에서도 이론의 체성에 합하고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랑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니 많이 저 사람이 마음을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 저 정치인이 마음을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 저 부자가 마음을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면 제일 편한데 마음에 뚜껑이 없잖아요. 뭘 보면 돼요? 행동을 보면 돼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원불교 공부는 이렇게 뭐랄까
이 군대도 보면 그 정규 군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복을 딱 입고 군인이다 이렇게 군복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좀 특수군, 좀 비정규군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옷도 그냥 자유롭게 입는. 그러니까 점점 그 특수임무를 띈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뭐를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군인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정말로 어려운 경계를 만나면 누가 그 역경을 뚫고 나가서 정말 목표를 달성해요. 오히려 그렇게 표시 안 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특수요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생활 속에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을 챙기고 이렇게 한 사람들, 내 마음가짐을 이렇게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늘 챙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겉으로 표시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상당한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정도로 마음 공부를 하거나 그 사람보다 더 수준 높은 공부를 해야 저 사람이 겉으로 표시는 안 나는데 우리랑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심신작용하는 거 보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불교 궁극의 인간상은 공익심이 있는 공심가예요. 이거를 하려면 뭐예요? 원불교 신앙 수행, 일상수행의 요법을 딱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나 깨나 살아가면서 그것들 대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구조까지 갈 수 있다. 대종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대조하고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대조를 하는데 이 까만색이 기준이에요. 이게 좀 파란색이에요. 어디다 대조를 해야 돼요? 이 까만색이 대조점이면 뭐예요? 이게 지금 까만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본심, 기준이 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는 마음은 그 성품짜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난 마음이 났구나. 또는 무슨 어리석은 마음이 났구나. 그런 마음이 났구나 하는 거를 어떻게 대조해요? 없었던 마음에다 대조하는 거죠. 이 칠판을 이렇게 막 시꺼멓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무슨 자를 써놓으면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거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해놓고 A 그러면 이 A가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바탕이 하얗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비우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싹 지우고 그래야 다른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A라는 글자를 잘못 썼는지 잘 썼는지 알려면 뭐예요? 마음부터 비워야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마음을 그냥 저절로 챙겨지는 데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이게 무슨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테니스 같은 거 맨 처음에 배우면 라켓을 그냥 쥐는 게 아니라 딱 그 4분의 3 지점에 해서 손가락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 가르쳐요. 그리고 딱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데 너무 숙이지 말고 양발은 11자로 해서 이렇게 벌리고 공 하나가 오면 하나, 둘, 셋 치고 이 구분 동작으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따지려면 머릿속에 뭐예요? 한 10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공 하나 넘기는데. 그러니까 배우다 보면 어때요? 내가 꼭 이렇게 안 배워도 내가 공을 잘 칠 수 있는데 코치가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때요? 이걸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이걸 안 배우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괜찮은 쉬운 공은 쳐서 넘길 수 있지만 어렵고 빨리 넘어오고 하는 공들은 뭐예요?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수들은 어떡하냐? 그 관계를 다 하면 뭐예요? 몸에 다 배서 그때는 처음에는 공 하나 넘기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구분 동작을 해서 넘기는 거죠. 근데 다 몸에 익으면 뭐예요? 그 단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알아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챙기지 아니하여도 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 때는 이 9가지, 3학 8점, 3학 8, 4은 4 이것들을 몸에 다 익히도록까지 해야 되고 시간이 가면 그게 그냥 한 마음에 돌아와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그 테니스 선수가 정말로 세계 정상급 테니스 선수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아요? 동네에서 애기들하고 공 놀아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세계적인 선수도. 왜? 그 초등학생 가르쳐 주는데 무슨 세계적인 수준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고수하고 붙으면 저 사람이 우리 어린이 놀이터에서 맨날 애기들 가르치던 사람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경계, 보통 사람들은 이겨내기 힘든 경계를 당할 때 어때요? 그 단계를 다 천만 경계를 다 넘긴 사람은 그 진가를 그때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에 보람이 있고 이 부처님들 성현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거를 유념 공부, 주의 공부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그냥 천만 경계에 당했을 때 뭐예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그 단계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얘기하면 법강항마위예요. 예. 경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불교에서 이제 대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라한 정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무쟁삼매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관계 저 경계 닥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사람들이 그냥 다 고통을 겪는 게 경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무쟁삼매 그냥 편안한 거예요. 누가 나를 성가시게 할 수가 없어. 왜? 마음이 그렇게 딱 중심이 잡혀 있고 힘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3대력이. 공자님은 뭐 이순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법강항마위, 출가위 정도 가면 뭐예요? 그냥 온갖 파도가 경계가 잠을 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 파도는 그냥 있지만 내가 산더미 같은 인격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 파도는 잠든 파도와 같은 거죠.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거기까지 가긴 힘들지만.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오늘 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맹자에 나오는 대목을 풀어 쓰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서양에서 얘기하는 마음 챙김을 가지고 들어와서 수행 명상을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밝힌 건 뭐예요? 대종사님이죠. 서양에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챙긴다고 하는 표현 쉽지 않습니다. 불경에 있을까요? 그 뜻은 있지만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 말로 마음 챙김, 이거 한자말 아닙니다. 챙긴다고 하는 거는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한국 사람은 챙긴다. 잘 챙겨라. 빠뜨리지 말고.
대종사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이 수행품 1장은 우리 수행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마음을 챙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그 한자로 뜨면 방심이에요.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져 버리면 수행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챙기고 하는 것들을 다시 챙기기 위해서 상시훈련법을 내놓으셨어요. 상시응용주의상, 교당내화주의상을 해서 또 체크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또 일기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챙기라고 해놓고 또 일기법으로 챙기고 상시훈련으로 챙겼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물 셀 틈 없는 물 셀 틈 없는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구니에다가 이 물을 담으면 딸기나 고구마는 나가지 않겠지만 물은 새겠죠. 이 챙기라고 해놓고 또 상시훈련으로 또 챙기고 일기법으로 매일매일 다시 챙기게 하고 이 3번이나 지금 챙기게 한 거예요. 왜? 물 셀 틈 없이. 왜 이렇게까지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좀 지독하니 많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냐? 왜 그러겠어요? 마음을 한번 놓치고 큰 경계를 한 번만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100번, 1000번을 실수하지 않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그 귀중한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 번의 실수로 방심으로 마음을 챙기지 못한 결과로 한 번의 일생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보시잖아요. 뉴스 보면서 늘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한 마음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종사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 챙긴 글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자? 초범 입성. 뛰어넘는다는 초월할 때 범, 입성. 성인의 경지에 범부의 차원을 넘어서 중생의 차원을 넘어서 불보살의 경지를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하면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첫걸음은 뭐죠?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마음을 잘 챙기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중생이 불보살이 될 수 있고 범부가 성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유교에서는 소학만 읽어도 군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수행품 1장에 나오는 정전에 나오는 일상승의 요법 구조만 잘 챙겨서 대조해도 부처가 되는 거를 확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줄이면 마음을 챙기는 공부다. 원불교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언제 챙겨요? 지금 챙기는 겁니다. 지금 챙기고 길 걸을 때 챙기고 버스 탈 때 챙기고 내릴 때 챙기고 집에 가서 챙기고 밥 먹을 때 챙기고 내 남편과 아내하고 얘기할 때 챙기고 출근할 때 챙기고 내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챙기고 죽을 때까지 챙기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천도제 지내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챙겨야 돼요. 정신을 차려 잘 들으소서 그러잖아요. 영혼의 상태로 있는 49일 동안도 그 마음을 챙겨라. 챙겨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엄청난 불교의 진수, 원불교의 핵심이 이 법문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나 이제 소감 있으시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이제 훈련을 많이 쌓아야지 그렇게 이제 되시는 것 같고, 초보자는 그 경계를 큰 경계가 아니면 경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쵸. 지나가는 게 이제 되게 많아서,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좁은 의미에. 예. 널브러져 있는 우리 집 아들이 예, 예. 보기에는 그 널려져 있는 자기 방이 전혀 경계가 이제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은 그걸 보면 이제 당연히 큰 또 경계죠. 경계가 돼서 예.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예. 이제 엄마는 공부를 잘 하겠지만 아들은 이제 공부를 못 하잖아요. 예, 예.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이걸 경계라고 교육을 시켜야 될지. 예, 그래서 뭐 제일 쉬운 말은 너도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자식 낳고 살아봐라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그게 쉬운 말이지만 그 철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경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사실 청소 안 한다고 큰일 날 건 없어요. 그런데 청소를 안 하고 무감각한 거가 다른 삶의 태도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그거를 인생을 통해서 이미 아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계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 경계가 문제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집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부처님이니까 그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해서 타일러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것도 잘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뭐 기다려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핵심을 짚으셨어요. 부모들한테는 경계일 수 있고 아이들한테는 경계가 아닐 수도 있다. 똑같은 상황이. 그런데 그때 어떻게 가정 불화를 안 일으키고 부작용이 나지 않게 잘, 일상생활 요법에 보면 요란하지 않게, 그 화가 난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리석지 않은 거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건데, 저도 어려워요. 그 지혜를 찾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그 자녀한테 맞게 지혜롭게 할까 이제 잘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부거리는 부모들 더 느끼는 사람 몫이 더 큰 거죠. 뭐 제가 특효학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